김진의 돌직구쇼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젯밤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최종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지만 이낙연 후보가 사실상의 경선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아슬아슬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턱걸이 승리인데 이낙연 후보 측이 경선의 불복함을 시사함으로써 변수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하지만 턱걸이. 왜냐? 50.29%예요. 50.29%. 50%를 가까스로 넘어서 0.29% 차이로 넘어서 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만약에 1%만 못 받았어도 이거는 최종 후보로 바로 선출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아슬아슬.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은 후보들이 기권하면서 그 기권한 후보들이 받은 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선을 불복한 겁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이거 무효표 처리만 안 했어도 이재명 후보 50% 못 넘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이낙연 후보는 끝까지 이 승부를 인정하겠다라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긴급회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경쟁 치열하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홍 선배, 선배님이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우리는 깐부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 품격 있게 하자.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나는 팩트로만 공격한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2차 컷오프가 돼서 4명만 살아남았지만 더 설전은 치열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뜨거운 치열한 설전, 잠시 후에 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유원홀딩스의 대표인 정모 변호사도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내가 유동규에게 뇌물 줬다. 그중에 이혼 위자료 쓰라고 5억, 재혼할 때 집 등 구하라고 7억 보냈다. 라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유동규 씨는 여기저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는 셈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관련해서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잠시 후 김만배 씨가 2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확보하지 못했던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2030 MZ세대들이 승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본사 안 갈래요. 개인 행복이 더 중요하고 부수입 찾는 데 관심 있다는 겁니다. 월급 조금 더 받자고 과로 실적 스트레스 받기 싫다. MZ세대의 신풍경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 그리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교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최후 결선 투표 없이 단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낙연 후보 측이 사실상에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경선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거 상황이 의외로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불복한 이유에는 이재명 후보가 얻은 최종 집계율이 가까스로 턱걸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턱걸이, 이낙연 불복. 오늘 저희가 아마 가장 처음으로 이 소식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부터 볼 텐데 당사 앞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비가 오는데 항의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4.5입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당원의 권리를 뺏지 마라. 왜 4사 5를 도입해서 당에서 결정하느냐? 우리가 지켜낸다.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이재명만을 위한 독선적인 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철회가 되고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어젯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송영길 당대표 사퇴하라, 왜 4.4.5입을 도입하느냐,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냐라는 강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바로 최종 집계 결과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최종 결과 어떻게 나왔길래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지금 결과만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50.29%를 차지해서 과반을 넘겼죠. 아슬아슬했네요. 네, 아주 아슬하게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0.29%인데 만약에 49.99 나오면 이거는 단독 승부가 안 되고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를 다시 한번 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결과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50%를 간신히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그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 표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3차 선거인단 이번에 나온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 묻는 3차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가 62%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8%인데 사실 아니 이게 뒤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가 62.37%고 이재명 후보가 28.30이면 이번에 발표된 선거인단 득표 결과인데 더블 스코어보다도 훨씬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그렇죠. 34%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항상 어떤 투표에서든 과반을 넘겨서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 대세론이다라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해가지고 예. 이번 결과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과반을 넘겨서 결선 없이 확정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공통의 의견이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예. 특히나 이제 민주당원들의 당심은 뭐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게 표를 많이 줬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모두에게 묻는 국민 선거인단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도 이 대장동 의혹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아마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 대장동 의혹이 계속 밝혀져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표가 더 가는 예. 더 밀어주는 이런 식의 양상이 전개되었는데 이번에 3차 선거인단 투표를 해보니까 이게 웬걸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들에게서는 많은 표를 얻다 보니까 물론 뭐 간신히 뭐 어떤 언론에서는 턱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확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 아주 민주당의 이제 지금 심정은 복잡할 것이고 뒷맛은 개운치 않다. 이재명 지사의 머릿속도 좀 복잡할 것이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그것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사에서 늦은 시간에 정말로 강도 높은 항의를 한 거고 이낙연 후보가 급기야 경선 불복까지 지금 시사한 상황인데 스코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차 선거인단 득표 결과 이낙연 후보가 62.37%, 이재명 후보가 28.30%를 얻은 것은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순위가 뒤바뀐 것 이상의 충격일 것 같고 양 후보 모두에게 충격이고 이 결과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상당한 의외의 충격인데 자, 김병민 대변인님, 국민 플러스 일반 당원의 결과인데 지금까지 양상과 전혀 다른 큰 격차로 역전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화천대유 이슈가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정조준된 투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그러면 2차 선거인단 때는 왜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차 선거인단 투표하기 전에도 화천대유 뉴스가 터졌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 운운했던 이재명 후보 측의 나름대로의 물타기 전략이 먹혔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거든요. 아, 유동규 씨의 구속.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이후로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의혹들은 더 커져만 갔고 결국은 불안한 후보다라고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들이 통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차 선거인단이 있고 2차 선거인단, 3차 선거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때는 첫 번째 선거인단의 각종 조직이 총동원되죠. 예. 그리고 2차 선거인단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당원표와 조직들이 다 동원이 되고 3차 선거인단은 그 다음에 모집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도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표가 완전히 뒤로 밀렸기 때문에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이 국민적 의혹들이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게 투표 결과로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3차 선거인단의 국민과 일반 당원들의 선택은 화천대유 의혹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압도적인 표를 던진 이유는 그것일 것이다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분석이었는데 이 결과 두 후보도 적잖이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62대 이재명 28.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와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 두 분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든 지역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또 절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지 말고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를 의심한다고요?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다 이게 가짜뉴스, 왜곡뉴스 이런 것 때문인데 결국은 제자리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화이팅!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일단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끝까지 결과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대신에 당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선 불복인 셈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졌고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무효표 처리는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이 두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표로 둘 것이냐 유효표로 둘 것이냐와 관련돼서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걸 무효표 처리해버렸어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가 안 됐으면 이재명 후보는 50.29의 턱걸이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낙연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당 선관위도 난감해요. 당규에 중도 사퇴한 후보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한 만큼 검토는 해야 한다. 캠프 간 갈등이 지지자 간 싸움으로 확산되면 분당도 불가피. 그럼 본선 필패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는 만큼 이거를 무시한다면 이 민주당의 원팀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초유의 상황.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며 사실상의 경선 불복.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초유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민주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이 무효표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당무위원회까지 가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고, 예.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도 똑같이 무효표, 지금과 똑같은 무효표 논란을 가지고서 또 당무위원회 가가지고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이번에 세 번째 있는 일이고, 그때마다 이제 이 무효표 처리는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무효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당규는 이번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서 만든
당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특별 당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 특별 당규 규정은 민주당의 당헌 당규, 이전에 지금 있는 당헌 당규보다 무조건 우선해서 예.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은 무효표로 보고, 그리고 무효표로 되고 난 뒤에 남는 유효 투표수를 가지고 과반이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불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이겼건 또는 턱걸이로 이겼건 이미 이제 경선은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예. 당에서 뭐 이것을 뒤집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데에는 당헌 당규의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당헌 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당헌 당규상의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당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당헌 당규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는 지금 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턱걸이 경선 통과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뭐 훌쩍 이겼건 또는 간당간당하게 이겼건 간에, 간당간당. 예, 그 이미 이제 50%를 넘었기 때문에 결선 없이 민주당의 대선 예. 후보가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애초에 경선이 시작될 때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게 과반 투표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가 없을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결선까지 갈 거다, 후보 한 명이 50% 과반 이상 득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선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무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로 보니까 50.29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이겨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예. 있는 측면에서 이제 50.29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50.29 전재수 의원님 표현처럼 정말 간당간당한 수치 차원도 있지만,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요. 일주일만 시간이 있다면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1, 2차 때 보였던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 흐름과 3차 62대 28,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일주일만 더 화천대유 의혹과 대장동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시간만 있었으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당헌 당규에는 명확히 이의 제기에도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타임슬립 해보면 사실 경선 일정도 좀 늦추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경선 일정이 짜여졌는데, 그렇군요. 경선이 한 2주만 늦춰졌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까스로 과반이 넘는 득표율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원 당규를 바꾸더라도 이 경선 룰을 바꾸려는 시도를 이낙연 캠프 측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미진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것을 이의 제기는 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법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선관위에서 결정을 뒤엎어서 소급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다. 예. 규정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원 당규 보면 59조 1항에 중도 사퇴 후보는 무효 처리한다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가반수 의결로서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 가반수 의결은 참석한 사람,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이 가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또 참석한 사람이 가반수가 의결될 때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기권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까지 부모로 넣는 규정 해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리와 다르게 또는 당원 당규랑 다르게 선관위에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의사합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부당하고 시간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또는 이런 규정이 바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후보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거나 결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이낙연 캠프 측의 홍영표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제 당에서는 이 정세균, 김두관 후보에게 찍었던 표들을 다 무효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유령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이 필연 캠프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또 물밑으로 많이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묵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위 후보의 어떤 말만 듣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만큼 그렇게 해왔습니다.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원칙에 따라서 조속히 수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를 선언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도 이낙연 후보 측은 이거는 문제 있다. 이 일반 여론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며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재수 의원과 또 손정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50%를 넘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내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그럼 만약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무효표 처리를 안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뒤바뀝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세균 후보와 이제 김두관 후보가 받았던 표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분모가 커지니까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좀 작아지게 되죠. 분모는 분자와 분모 중에 아래 거가 이제 아래 거가 커지게 분모죠. 되면은 어쨌든 그 위가 똑같이 정해져 있으면, 분자가 정해져 있으면 득표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김두관 후보와 이제 그 정세균 후보의 표를 사표로 없애지 말고 만약에 그냥 분모에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총합에? 네, 총합에 그냥 넣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은 49.3%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 1%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되고요. 이낙연 후보도 낮아지는데 이재명 후보도 떨어지는데 그게 50 미만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 어쨌든 아무것도 사표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사표로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그 분모에다 집어넣게 되면 49.3%니까 과반을 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은 결선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그 김두관 후보나 정세균 후보에게 갔던 표를 그렇게 무효화하면 안 된다. 전부 다 분모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결선을 한번 더 해야지 그게 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미 당규 59조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사람의 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게 너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49.3 대 38.4로 수치가 달라진다. 이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막 이낙연 대표님 측에서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속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두에서 어떻게 원팀 전략. 원팀은 민주당의 전통이고 우리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경선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의 하나로서 함께 해온 것입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를 합산을 하면 과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당헌 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자, 이거 어떻게 될지 관련된 속보 나오면 저희가 오늘 발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지금 뭔가의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로 가장 발빠르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대권 후보 상황도 한번 점검해보죠. 두 번째 이슈 주제 공개합니다. 윤, 홍 4주간의 혈전 예고. 이쪽도 상황은 만만치 않은데 4명만 압축되는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고, 저희가 금요일에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후보까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탈락했습니다. 오늘 이 4명만 두고 실질적인 본선 대비한 경선 토론이 오늘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주말 동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내가 1등이다, 아니다, 내가 1등이다 라를 두고 정말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누가 1등한 걸까요? 진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서로 내가 1위다라고 주장하는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2차 컷오프 결과 수치를 여러 곳에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버전이 다 달라요. 윤 후보가 1위로 나온 결과도 있고 홍 후보가 1위로 나온 결과가 있고 득표율 차이도 뭐 4%, 5%, 3% 차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을 저도 좀 취재해봤는데 이게 뭐 어떤 게 모르겠어요. 자, 일단 상황은 이래요. 설원해가 1등이다. 지난 8일 구체적 순위와 수치를 비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홍준표 후보는 소문에는 내가 1등이더라 라고 내가 1등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 언론에서 순위를 보도합니다. 1위 윤석열,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 4위 원희룡이다. 자, 그리고 김경진 윤석열 캠프의 특보가 수치까지 언급을 해버려요.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포인트 정도 앞섰다. 당원 투표는 2배 이상 앞섰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유승민 캠프에서는 비공개로 한 그 결과를 김경진 특보가 4%포인트 어디서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 밝혀라 문제 삼고 홍준표 후보는 잘못된 거 밝히지 않으면 경선 불복 사유가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섭니다. 자, 상당히 이쪽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캠프의 김병미 대변인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 법상 당은 누가 1위인지 몇 %포인트 차로 1등했는지를 밝힐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예. 전통적인 관례상 당 사람들이 캠프에도 들어가 있고 기자들도 이것저것 취재를 하기 때문에 아름아름 알려지기 마련인데 윤석열 후보가 1등한 거 맞습니까? 선거법상에서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처럼 계략적으로 어떤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 따라서 당의 한기호 사무총장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당에서 밝히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고요. 관련된 수치들은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정 의원 그리고 정홍원 선관위원장 아주 극소수만 모여서 보고 파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도 예. 정확한 수치는 당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밝힐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주말 동안에 이 버전 저 버전의 수치들을 받았거든요. 예. 한 버전은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한 거고 또 다른 버전은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한 건데 두 버전 중에 김병민 대변인은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돌직구쇼 하고 있는 시간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발표가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버전들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론조사가 70%가 반영이 되고요. 2차 컷오프에는 30%가 그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책임당원들의 전체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여론조사랑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이고 당원들의 경우에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후보에게 더 많은 표심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과거에 있었던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어느 정도 수치로 어떤 후보가 유리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금요일에 이제 한 언론에서 순위에 대한 언급들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 언론의 순위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1등으로 규정하면서 이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캠프 차원에서 몇 %를 얻었다 이런 내용들은 당에서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관련된 보도들이 있었다 정도로까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윤 후보가 1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아직 당이 정확한 수치를 안 봤으니까 누가 1등한 걸로 보이세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한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은 시종일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 당원 비중이 50%로 늘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치열해요. 예.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내분을 뽑는 이 여기 여론조사에는 이제 그 당원 비중이 30%거든요. 30%.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50% 정도 당원 비중이 포함이 됐다면은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갔겠지만 이번에는
당원표가 한 30%밖에 안 되고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여론조사 이 경향성을 보게 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지만 근데 이번에 당원 표가 이제 3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1등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지금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결선 투표는 이제 당원 비중이 50%로 늘어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예상할 수 없는 이제 경쟁이 펼쳐지겠지만 이번 네 분을 뽑는 선거에서는 서로 우긴다면 저는 그래도 훈련되고 그래도 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이 된 예. 홍준표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와, 이거 과연 누가 1등한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김경진, 윤석열 캠프의 특보는 4%포인트 차로 이겼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순위에 대한 것은 발표할 수 없으니까 못하고 4%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아니, 김병임 대변인님. 네.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김경진이 얘기한 4%포인트는 당에서는 지금 명백한 가짜라고 하는데 가짜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일단 김경진 의원이 어떤 수치를 근거로 얘기를 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를 근거로 각종 캠프에서는 관련된 득표 수치들을 가지고 좀 믿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당에서 조금 더 일찍 관련된 흔히 말하는 사설 정보지, 지라시 등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많은 버전들이 있을 때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좀 일찍 규정해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정 후보에서는 이 버전이 맞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버전이 맞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혼탁하게 진행되다 보니 당의 사무총장까지 나섰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들과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1등을 하지 않겠냐고 추정하는 넉넉한 상황의 예측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재수 의원께서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일들을 두고 역선택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역선택이다.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마지막에 또 뒤끝이 있어요. 역선택이다.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홍준표 후보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1등했다, 홍준표 후보에서 1등했다 이 그 후보는 서로 싸울지는 몰라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행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뭐 서로 1등이라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 지나치려고 하던 국민들도 한 번 더 쳐다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은 좀 뭐 서로 우기고 억울한 사람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도움이 되고 있다. 네. 아쉬워할 필요 없다. 어느 후보 진영이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도움된다. 한편 경선에서 떨어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청래 의원이 비판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번에 통과한 원희룡 후보가 대신 나서서 정청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정청래 의원,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올립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 일장춘몽 꿈꿨던 그대는 잘 가시라. 다시는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마시라. 이게 안 그래도 떨어진 후보에게 상대당의 정청래 의원이 조롱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4등으로 이번에 통과했잖아요. 일장춘몽 아닌 국가를 위해 한번 던지신 거다. 틈만 나면 조롱거리를 찾는 최악의 인성이다.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과하고 정치 막장극 끝내시라. 라고 훈수를 둡니다. 그러자 다시 정청래 의원이 최재형 비판했는데 원희룡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 거의 꼴찌 턱걸이 한 것 같은데 남 신경 쓸 겨를 있냐. 4등하니 눈에 뵈는 게 없으냐. 라고 또 원희룡 후보에게 비난을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들 의아해할 건데 정청래 의원과 최재형 원장 사이에 무슨 악연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떨어진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비판 아닌 좀 비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제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현 정부의 어쨌든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갑자기 이제 사표를 쓰고 상대당 야당에 입당을 하면서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무래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었겠죠. 배신감이 들고 어쨌든 현 정부가 저 사람을 감사원장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배신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잘 되나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컷오프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결국 대선의 꿈은 접게 됐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워낙에 부침이 있고 또 이제 이분 처음 이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정치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이어 나가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텐데 이번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정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롱의 정치 같은 것들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정청래 의원이 4등하니까 뵈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재형 후보의 이러한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출발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몫이고 또 앞으로 최재형 후보가 최재형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잘 해나가게 될 텐데 이런 식의 조롱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컷오프에서 통과한 원희룡 후보가 유튜브 등에서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소위 일타 강사, 그 강남 유명 입시학원에서 일타 강사들이 인기인데 일타 강사로 나섰는데 그게 의외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일타 강사 한 대목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이 뭐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게 전국의 모범 사례다 주장을 하잖아요. 과연 그러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시비 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원래는 이렇게 5,500, 4,000억 나누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유동규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예, 여기에 이상한 점들이 나오는데 몰아주기 했던 게 첫 번째 의혹의 점이고요. 측근이냐? 요게 두 번째 점이에요. 의혹의 점. 잠시 후에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새롭게 보도하는 것 집중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자칫 감옥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당의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야당 후보도 주요 후보는 똑같이 장모, 그다음에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범죄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가족 비리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온갖 의혹에 쌓인 사람들끼리 대선 치른다고 저러니까 26년 정치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겪는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 후보가 범죄 공동체, 범죄자, 감옥 갈 수 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홍 선배님, 우리 깐부 같은 편 아닌가요? 치열하게 경쟁은 하되 품격 있게 동지임을 잊지 말자라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홍 후보가 깐부는 동지, 동지는 음해 안 한다. 난 팩트 외에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범죄자라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은 굉장히 여당도 지금 불복하는 국면이지만 야당의 대선 경선도 지금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굉장히 치열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김병민 대변인, 예.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범죄 공동체다, 범죄자다, 감옥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나간 표현이고 지나치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쳐서 홍준표 후보에게
과거에 있었던 성완종 리스트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법의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만약 언급하기 시작한다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주자들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부동산 실정이라든지 정말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통탄 섞인 이런 국민의 목소리들을 담아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제발 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꺼내든 단어가 깐부거든요. 오징어 게임 아마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깐부라는 표현이 조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딱지치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면서 이거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제 11월 5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한 명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모두가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깐부들이니만큼 서로 상처가 돼서 두 번 다시 그 말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순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온화하게 돌려서 깐부라는 비유를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때요? 이게 당내에서 홍준표 후보로부터 범죄자 소리가 나왔으니까 좀 서운했어요? 캠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홍준표 후보는 팩트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프레임 씌우기 그리고 이미지를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관련된 내용들 우리 국민의힘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선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본격적인 토론 국면들이 시작되는데 그 토론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공약, 비전 중심으로 잘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서운하다. 왜 그러냐 이런 말 할 법도 한데 자꾸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서운하다 뭐 이런 말 안 나왔어요. 뭔가 김병민 대변인 캠프의 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자, 윤 후보의 이 왕자 논란. 왕자 논란을 의식했던 탓일까요? 윤석열 후보가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 손바닥 안에는 왕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좀 나름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책도 보고 교회의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취재 기자들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술, 미신, 부정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탓인지 교회에 갔어요.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에 가서 박수치면서 찬송가도 따라 불렀더라. 취재 기자의 취재의 내용에 따르면 찬송가를 좀 알더라라고 하고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찍었던 남들보다 밥을 2그릇 먹었었다라는 과거 성경학교 시절의 모습까지 추가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왕자, 이 논란이 좀 세게 의식된 어떤 행동이겠죠? 주술 논란이 굉장히 좀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이 왕자를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거짓말 논란 때문에 더 부작용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조급하게 저렇게 감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천천히 또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다른 이슈, 뭐 민주당 경선 소식이라든가 이런 소식으로 왕자가 조금 잊혀질 뻔했는데 다시 교회에 사진이 나오면서 또다시 왕자가 거론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시점이 불리한 시점에 저렇게 연출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종교에 갈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조급성이 좀 나타나서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신과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강한 이제 항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요? 왜냐하면 토론회 내내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미신, 주술, 부적을 가장 강도 높게 공격해 왔기 때문이죠. 유승민 후보의 입장입니다. 미신에 의존한, 여전히 이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합니다. 1일 1망원으로 웃음거리, 이재명 이길 수 있겠나?
총장 그만두 뒤부터 대통령 출마 고민. 그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가 될 수 없다. 과연 깜이 되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아까 이제 홍준표 후보의 범죄자에 뭐 서운하거나 네.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가 미신에 의존하고 깜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서운하십니까? 지난번 KBS 토론 당시였는데요. 경제 분야 토론회였고 저때 이제 주도권 토론 끝날 무렵에 역술인 퀴즈 대회하듯이 유승민 후보가 이 사람을 아느냐 저 사람을 아느냐 등등을 물어보게 됐죠. 그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저는 유승민 후보에게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자인하면서 후보에 출마했기 때문에 특히 경제 분야 토론회만큼은 지금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한번 끌어당기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등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결국은 유승민 후보가 꺼내든 저 많은 메시지들 중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정 신체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승민 후보와도 사진 찍은 모습들이 드러났고 또 민주당에 있는 유력 주자들까지도 찾아다니면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유승민 후보가 조금 더 깊게 숙고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이게 대통령 후보 경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 캠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진정 어린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과 윤석열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하면서 소위 이 후보는 이 흑수저 출신이고 윤석열 후보는 금수저 출신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사진이 역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일단 그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민주당의 이경 대변인이죠. 이재명 후보의 어렸을 적 사진 옷차림과 윤석열 후보의 나비 넥타이 사진을 이렇게 딱 대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수저와 금수저의 모습을 이제 좀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김소영 교수님, 야, 이재명 후보는 정말 어린 시절이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느낌도 나는데, 요 이경 대변인이 요거 사진을 올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감성 정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소년공 출신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입시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뭐 검정고시를 거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뒤로 이제 뭐 지자체장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 후보에까지 이제 오르게 됐는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쑥하게 나비 넥타이를 입고 옛날이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란 도련님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뭔가 더 우리가 흑수저 출신으로 정말 어려움을 딛고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그 유권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이 사실 전달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렇게 어린 시절에 달랐다는 것 외에는 사실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인데 좀 감성을 건드려서 저런 식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이 뭐였냐면은 그 이경 대변인의 말이 각자의 판단은 자기의 그릇이다. 그릇 몫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게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다 사실. 그렇다면 저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부자를 오히려 좀 악인화하고 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선인화하는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식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조국 전 장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되면서 완전히 부메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셋 중에 제일 도련님 같은 모습, 누구의 사진일까요? 조국 전 장관의 어린 시절이고 나비 넥타이가 아주 크고 멋있고 굉장히 좀 뭔가 귀족 같은 조국 전 장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됐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경 대변인의 어떤 비유대로라면 셋 중에 조 전 장관이 제일 부잣집처럼 보이는데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자료는 캠프에서 만들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SNS 상에서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죠. 유통이 되면은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프의 대변인이 저래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속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순복음교회 간 거는 이게 너무 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너무 드러내 보이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SNS에서 자연스럽게 저런 사진들이 좀 유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비교하는 사진을 누가 올린다든지 이랬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조금 이제 이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수경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51년 정도를 살았는데 대개의 경우에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성장했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했던 자신의 모습을 잊고 가난한 사람을 딛고서 밟고서 일어나야지 개인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12살 때 소년공이 돼가지고 프레스에 팔이 끼어가지고 이 팔이 휘어져가지고 결국 군대도 못 가고 화학공장에 가가지고 이 독한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후각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인생을 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갖고 뭐 이런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반전의 어떤 드라마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인위적으로 저렇게 캠프 대변인이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유통이 되면서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예측 가능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반전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충분히 스토리를 살릴 수 있는데 대변인이 하는 바람에 그런 이제 감동은 조금 좀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정부와 공동체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몇 가지를 좀 부연 설명드리면 저게 캠프에서 만든 건 아니라고 해요. 김주대 시인이 만든 거를 이경 대변인이 링크를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적은 건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고, 결국은 옷차림으로 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올드한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 장면은 서울중앙지검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환이 되고 있는 장면을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죠. 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찾아갔고 이발소 갔다라고 얘기했는지 등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숭고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350억 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네. 그리고 이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의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은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화 법률 고문단은 왜 고용하셨고 그분들 역할은 뭔가요?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방어권 차원에서. 예. 통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하여튼간 검찰 출석해서 이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뵙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법조기자 대부분 법조기자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또 짜집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록 얘기하셨지만 그 정민용 변호사 자술서도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술서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예요. 거기서 뭐 유동규 씨 얘기고 나오고. 만약에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완의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근데 녹취록과 자술서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건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회식금은 네.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큰 액수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 어떤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야 이 상여금이나 이런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 좀 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혹시 아파트 분양수익 외에 다른 회사들에게 넘겼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땀땀 부여치고 불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강한 좀 비판에 어떤 시민들의 성토도 있었고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다 얘기를 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이 된 겁니다. 입장이 좀 바뀌었군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앞서서 경찰에 소환됐을 당시에 그 법률 고문단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형님들을 모신 거다라고 했지만 법률의 방어적 차원에서 꾸린 거다라고 입장이 묘하게 지금 바뀌었고 앞서서 유동규 씨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입장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또 입장이 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없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피의자 신분입니다. 잠시 후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준비한 화천대유의 구체적인 새로운 의혹 제기로 이어집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검찰 가는 김만배 과연 무사할까?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됐고 이 유동규 씨에게 뇌물을 제공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뇌물은 없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유동규 씨 의혹부터 먼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어처구니 없게도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서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유동규 씨가 지인에게 맡겼는데 그 지인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경찰이 그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사라진 유동규 휴대전화 10m CCTV도 검찰은 확인 안 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서 건물 뒤편 직선거리 10m가량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4일 검찰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CCTV 우리가 확인했는데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 열린 사실 없다. 즉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마치 가짜뉴스 취급을 했어요, 검찰이.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창문 열린 거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동규가 창문으로 휴대전화 안 던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창문 다 닫혔다라는 말만 하고 9일간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요. CCTV를 뒤져봤는데 CCTV에 휴대전화가 삐 낙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다 포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의 동선까지 추적해서 수사 착수 하루 만에 던진 휴대전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든 CCTV를 확인 못해서 송구하다라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사과까지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검찰 수사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휴대전화 확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ABC 중에 A. 급기야 검찰의 설명은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거에 대해서 마치 가짜뉴스 취급까지 했어요. 경위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게 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바람인데 좀 부실 수사, 실수가 잦으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어떤 수사 절차에서 있었던 미진한 부분을 깨닫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경선이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민주당은 이제 경선 후보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대선의 판가름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장동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어떤 객관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또는 가행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정신 차려라, 검찰. 네, 뭐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빨리 신속한 수사를 해라. 왜냐하면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대권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결론 내기 굉장히 애매해지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공세에 휘말려서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김만배 씨가 피의자로 소환이 되는데 본래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면 뇌물을 준 사람, 그것도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준 사람도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지금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디요? 손정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단서를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앞서 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네. 사실 국민들이 그런 수사의 과정들이 뭐 가행 수사다, 너무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그 지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의혹이 발생하고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단서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전방위적으로 수사력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금 녹취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관련자들도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해야 되는 사건 아닌가 합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이 굉장히 좀 자분자분 설명 잘해 주시는데 뭐 역대급 돌직구가 나왔어요. 검찰 정신 차려라. 손정희 변호사의 어떤 강력한 돌직구 발언이었고요. 사실 이 휴대전화 관련된 건 물론 이 검찰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휴대전화 하나를 갖고 검찰의 전체 수사를 폄훼해서도 안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데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김병민 대변인 이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9일간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안 찾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왜냐하면 경찰이 하루 만에 휴대전화 찾았고 하루 만에 CCTV를 확보했는데 그 CCTV를 보니까 유동규 씨가 집어던져서 휴대전화가 이렇게 낙하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질문. 검찰은 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안 찾았을까? 수사 의지가 없으니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하했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 보면은 진짜 있는 힘껏 멀리 던졌다는 거예요. 강속구입니까? 바로 앞에다가 던지게 되면 테라스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튕겨서 넘어갈 정도로 던졌기 때문에 10m. 굉장히 강하게 던졌다라고 지금 기사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 압수수색에서 이렇게 피의자가 자기 휴대전화 다 던지고 증거 인멸하는데 거기에서 구속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죠. 시간 벌어줬죠. 유동규 씨는 그 다음 날에도 유유자적 있다가 병원에서 긴급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만 하나만 있냐? 오피스텔에 압수수색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가 압수수색 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지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바꾸면서 오피스텔을 계약을 합니다.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검찰 압수수색 들어올 때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검찰의 늑장 수사, 부실 수사를 우리는 언급하는데 검찰만이 문제냐? 그전에 경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수개월 단 나섰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이곳저곳 빵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검찰이 뭔가 강제 수사에 나서는 척하지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부인하잖아요. 저는 김만배 씨 아까 얘기 드리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말이 사실이면 우리는 화천대유를 바탕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와서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말맞추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서서 이 문제 더 이상 증거인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수사 의지가 없으면 신속하게 손 털고 지금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검찰의 사과 내용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CCTV를 다 못 봐서 송구하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앞으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모든 범죄 피의자가 창문 열고 휴대전화 집어 던지면 휴대전화 안 찾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정말 진심 어린 어떤 자세가 나와야지 CCTV 다 못 봐서 미안하다라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게 좀 개인적 견해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씨가 추가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자로부터요. 유원홀딩스는 유동규 씨가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4호에게 투자금을 요구하고 35억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비료 납품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썼을까요? 그 35억 중에 유동규 씨와의 변호사, 정모 변호사. 이 정모 변호사는 화천대유 쪽이 아니라 유원홀딩스 쪽이에요. 정모 변호사도 앞서서 화천대유 쪽의 정영학 회계사의 자술서처럼 유동규 측의 정모 변호사, 유동규 측근 정모 변호사도 자술서를 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래요. 유동규에게 이혼 자금조로 전처에게 5억 원 송금, 그리고 유동규 재혼할 여성과 살집 얻어야 해서 재혼 자금으로 재혼녀에게 7억 가까이 보냈다라고 자술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정모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동규 씨의 이혼한 이혼 여성에게 5억, 전처에게 재혼할 여성에게 7억을 도대체 왜 줍니까? 여기 정모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 이제 자술서, 진술서를 내면서 이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가 이제 내가 전처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 5억을 좀 빌려주고 또 이제 내가 재혼할 여성에게 뭐 집을 얻어줘야 돼서 6억 8천 정도를 이제 입금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큰 돈이 오가니까 유동규 그 직무대리 측에서는 내가 지금 화천동인 1호에서 지금 배당금으로 700억이나 받을 돈이 있다. 천화동인?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사실상 내 거다. 차명으로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변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내용이 그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자, 이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정리를 하면 정모 변호사는 지금 유동규 씨 측근이에요. 유원홀딩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핵심 멤버인데 천화동인의 정영학 회계서가 쓴 내용과 유동규 측근이 쓴 내용의 일정 부분이 일치한다는 말씀을 김수현 교수님이 지적해 준 거죠. 그렇죠. 그 두 녹취록과 진술서가 각각 제출됐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면은 일치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700억을 유동규 씨가 받을 게 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사실상 유동규 씨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쪽에서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맨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었냐면 그 700억 얘기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다. 진짜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김만배 씨도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다 녹취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로 막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사실상 이 사업에서 내가 이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게 많은 것을 이제 허락해주는 대가로 사실상 돈을 받게 되었던 거구나 이런 것 추측이 가능해지는 지점인 것이죠. 김수영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유동규 씨 측도 김만배 씨 측도 공통적으로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의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그 내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게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에게 직원들 입단속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관리 똑바로 하라 라고 정영학 씨의 녹취록 내용 중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정영학에게 천화동인 1호 내가 실소유주 아니라는 걸 직원들이 다 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김만배 씨가 남욱 정영학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 중 절반은 그분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분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동규보다 김만배 씨가 4살이 많기 때문에 유동규 씨를 지칭해서 그분이라고 할 리는 없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해석이에요. 그럼 그분은 누굴까? 한 법조인. 개발이익 25% 약속받은 건 유 씨지만 유 씨주의 또 다른 배우가 그분일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정모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고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놨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 곧 돈 나올 때 있으니 그때 빌린 자금 갚겠다고 했다. 양쪽에서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씨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고 김만배 씨는 거기에 더해서 700억의 절반은 그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재수님. 예. 아니 그분이 누굴까요?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방송에서 그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면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정도예요? 제가 국정감사장이라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도 돌고 있습니다. 저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유동규 씨 휴대폰 가지고서 이제 검찰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못하면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경찰이 못하면 공수처가 합니다. 공수처가 못하면 또 경찰이 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도 한 30명 정도, 17명의 검찰 수사관들 다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가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여기에 뒤질세라 경기 남부청에 30명이 넘는 이 전남팀이 꾸려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으니까 검찰 개혁을 해놓으니까 이 경찰이 검찰을, 검찰이 경찰을, 그리고 경찰 검찰을 공수처가 이렇게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했던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수사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통해서 수사 성과를 반드시 국민들께 내보일 거다. 예.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만배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는 나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영학 씨가 녹음하는 걸 알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내일 상세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뉴스, 뜨거운 인물 두 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포르쉐에 타서 논란입니다. 학폭 논란 배구 선수 이다영 씨가 가정폭력 의혹까지 대기했습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찰 조사 받고 나오는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억 받으셨을 때 한 번에 납득하셨습니까?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5년여 일하고 퇴직 후 50억 받았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산이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텐데요.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와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저 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탄 저 차 무슨 차였을까요? 포르쉐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르쉐 검정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서 경찰 조사 뒤에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50억을 받았다에 플러스 포르쉐 차량까지 타고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많은 어떤 국민들의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2019년에 조민 씨의 포르쉐 의혹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조국 전 장관도 발끈했다고 합니다. 일단 곽 의원의 2019년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 후보자 딸 역시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실제 납입했고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또 유급까지 한 학생에게 육아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은 요 대목을 꼬집었습니다. 정작 포르쉐는 곽 의원 아들이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산재 위로금이라면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퇴직금 50억을 받고 수억대 포르쉐 몰고 다니는 아들에게 곽 의원은 과거에 그랬던 청년들 분노 담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한 거죠. 자, 손정혜 변호사님, 저 포르쉐 차량이 곽상도 의원 아들 차였습니까? 일단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곽 의원 아들의 차량은 아니고 그 변호인의 차량을 좀 얻어 타고 이동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아까 보시다시피 운전자 쪽이 아니라 조수석에 탄 걸로 봐서는 그럴 개연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군요.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제 곽 의원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죠. 비슷한 구조로서 사실 포르쉐라는 차량은 죄가 없죠. 정당하게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마치 굉장히 부정한 것처럼 인식을 호도한 전례가 있는데 정작 본인의 아들은 지금 청년들의 여러 가지 분노라든가 실망감이라든가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연연해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눈시 없이 저렇게 고가 차량을 타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국회의원 아들 특혜를 받았다라는 논란 속에서도 초호화 차량을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간 자체가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불공정함을 공감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 이런 비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곽 의원 아들의 포르쉐 차량이든 아니든 50억이면 포르쉐 차량 몇십 대를 살 수 있는 돈이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늘 이 뉴스를 보면서 전재수 의원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제공된 50억을 여야 모두에서 뇌물로 보고 있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을 본, 곽상도 민정수석을 본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목소리가 여야 일각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화천대유 측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준 걸까요? 물론 화천대유 측에서는 정상적인 퇴직금이다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분위기고요. 전재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의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과연 김만배 씨가 곽상도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지금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곽상도 의원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퇴직금, 50억 산재보상금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지금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좀 그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을 했다라면 이게 조사받으러 나올 때 그게 변호인 차든 자기 차든 이게 포르쉐를 이게 타고 나오는 게 과연 타당했을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곽상도 의원 아드님은 그냥 국민들 시선이고 분노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곳에 또 기름을 끼얹는 이런 이제 행태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곽상도 의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이 조국 장관의 딸이라든지 아들 그렇게 공격하고 또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공격을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 당장 뭐 속 시원한 이야기,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게 준만큼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치 하나도 틀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고요.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폭 논란의 이다영 씨가 가정폭력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배구 선수 이다영 씨가 교제 3개월 만인 2018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편이 주장하고 나섰어요. 결혼 생활 중 이다영의 상습 폭언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남편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에 보면 이다영 씨가 내 사진 다 지워. 변호사 사서 소송 걸면 된대. 아니면 너 사람 써서 XX 버릴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너 같은 XX랑 살기 싫어. 심장마비 와서 XX 해버려라 라고 폭언을 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수차례 외도와 5억 요구라는 공방까지. 이다영 씨 측은 두 사람 4개월간 혼인생활 유지 후 별거 중 A씨가 이혼 조건으로 5억 달러는 등 요구를 반복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이에 대해서 신혼집 전세금과 생활비 내가 부담했다. 이다영은 결혼 후에 수차례 외도까지 했다. 너도 억울하면 바람 피우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씨가 지난해 12월 이런 라방을 했었는데 그때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애할 맘 있어요? 저요? 저 있어요. 결혼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결혼 빨리 하고 싶다. 나도. 결혼을 너무 신중해야 해서 좋은 사람하고 해야지.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너랑 사겨. 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딱 한 번 오는데 나도 그냥 들은 거야. 저 마지막 연애요. 마지막 연애 작년? 아니 작년이란다. 올해 초? 중순? 뭐 이디? 자, 결국 외국 리그로 이적을 선택한 이 자매인데 이 중에서 이다영 씨가 남편에게 폭언, 폭행, 그리고 외도까지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남편에게 제기돼 온 거고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남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그렇죠. 남자 쪽의 입장은 어쨌든 결혼 생활 아주 짧게 했고 일단 결혼 생활한 것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심지어 뭐 데리러 가야 되는데 1분만 늦게 와도 폭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학폭 논란이 있었죠. 그것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 이렇게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놀라운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폭행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구 팬들로부터 계속 실망을 주고 있는데 물론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뭐 스포츠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어쨌든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팬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이제 배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팬들이 어떻게 느낄지 굉장히 그 스포츠인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휴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